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로를 매일 달리며 우리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곤 하죠.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 도로가 놀라움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BBC의 유명 PD가 한국의 평범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취재하다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이 아스팔트 위에 국가안보 전략이 숨겨져 있고 도로 한 줄기 속에 한국인의 철학이 녹아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 도로에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서 헤이스입니다. BBC에서 15년간 수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PD죠. 도로 위 미스터리 시리즈로 유명한데 세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한 사고를 취재하는 것이 제 일이랍니다. 여러 나라의 사건들을 추적하며 많은 사고와 도로들을 봐왔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도로와 이를 둘러싼 시스템은 감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골목 앞 도로마저 저를 놀라게 했으니까요. 그 시작은 도로 위 미스터리 아시아 편을 기획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촬영을 위해 저희 팀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처음 만난 통역사 겸 전문 가이드 김지우 씨는 날카로운 눈빛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시각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헤이스 감독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로 가며 일정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린 그렇게 짐을 챙겨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 다른 것 같았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 옆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일본계 미국인 미우라 다이스케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도 느꼈나 봅니다. 저와 같은 이질감을요. 무슨 말이시오? 김지우 씨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도로가 너무 넓고 깨끗하잖아요. 런던이나 뉴욕의 외곽도로는 항상 정체되어 있고 특히 좁아서 정체가 심한데.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고속도로는 마치 갓 닦아놓은 듯 깨끗했고 차선은 선명했으며 차량들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교통 정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아, 많은 외국분들이 다 비슷하신가 봐요. 대부분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가장 놀라서 말씀하시는 게 넓고 깔끔한 도로라니. 신기하네요. 아직 서울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놀라시면 안 돼요. 김지우 씨의 대답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아했어요. 다른 외국의 도로와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이번 촬영의 주제는 201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개속 연쇄 추돌 사고였어요. 약 100여 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참사였죠. 의문점들이 많은 이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고속도로의 넓고 반듯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동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도로는 마치 활주로 같아 보이네요. 너무 넓고 반듯해서요. 제 말에 김지우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역시 좋은 관찰력이세요. 실제로 이 도로는 활주로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와 미우라는 동시에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전투기 이착륙용 활주로로 변환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의 일부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김지우 씨의 설명에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라니요. 더 놀라운 것은 김지우 씨가 이어서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2022년에 있었던 공군 훈련 영상이에요. KF-16 전투기가 실제로 고속도로에 착륙하는 장면이죠. 태블릿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KF-16 전투기가 바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고속도로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지닌 숨겨진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군요. 이 나라의 역사와 안보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모든 인프라에 방위 개념이 녹아 설계해요. 한국 국민들도 이 도로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상시 국가 안보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김지우 씨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미우라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넓은 도로가 있어도 사고는 일어나네요. 100대가 한꺼번에 추돌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의 말에 김지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 사고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한국의 도로 안전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고의 현장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도로 철학.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곧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분은 그 사고 당시 최초 구조자였던 장재훈 씨였어요. 당시 고속도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분이었죠.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의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재훈 씨는 예상과 달리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이 마주했을 때 저는 깊은 바다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CCTV 사각지대에서 시작된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장재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말 짙은 안개가 고속도로를 뒤덮었죠. 제가 순찰을 돌다가 무전기에서 비상신호가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름진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미우라에게 눈짓했고 그가 카메라를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장재훈 씨의 단호한 표현에 저희 모두 숨을 죽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에 약 100여 대의 차량이 마치 종이 접기처럼 접혀 있었어요. 유리 파편이 도로 위에 별처럼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죠. 그때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맨손으로 깨진 유리창을 헤치고 아직 차에서 나오지 못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다쳤음에도 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손은 피로 가득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묻자 장재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도로에서 40년간 일했어요. 이 도로 위의 사람들은 모두 제 가족과도 같았죠. 그 순간 미우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큰 사고가 났을까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꼼이 담겨 있었지만 장재훈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고는 어디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그 사고 이후 한국은 도로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안개 감지 시스템,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 스마트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장재훈 씨는 이어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로 위는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차에서 내려 서로를 돕고 있었죠. 한 청년은 자기 차 유리창을 깨고 갇힌 노부부를 구출했고 한 트럭 운전사는 자기 트럭에 있던 응급키트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재난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선함, 그리고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후였어요.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헬리콥터가 중상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도로가 다시 열린 거예요.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이틀은 도로가 막히곤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숨어 있죠. 고속도로마다 일정 구간별로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고 의료진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한국인들의 질서의식과 협동심도 큰 역할을 했죠. 장재훈 씨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도로청은 모든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또 안개 구간마다 특수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했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한 CCTV 사각지대의 미스터리 교통사고를 넘어 한 나라의 도로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 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김지우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놀랍네요. 단순한 도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람 이야기였어요. 내일 또 다른 분도 인터뷰가 잡혀 있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장소와 인터뷰어 모두 섭외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장재훈 씨의 표정, 그의 눈물, 그리고 그가 보여준 수첩까지. 모든 것이 진실되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만든 것 중 가장 특별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로 위로 차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그 이야기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유리 씨를 만나기로 약속된 한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미우라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였지만 저는 어제 장재훈 씨와의 인터뷰 이후 한국도로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미국이나 일본도 비슷한 사고로 좋은 도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장된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해요. 차 안에서 미우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제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유리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인상부터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후 우리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대형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국 고속도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구간별 교통량, 날씨 상태, 사고 여부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고속도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5분 이내에 전국 어디서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서유리 씨의 설명에 미우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5분 안에 대응 가능한가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녀는 관제실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위에 가상의 사고 알림이 떴고 순식간에 주변 순찰차, 구급차, 소방차의 위치가 표시되었어요.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구조대가 자동 선택되고 GPS를 통해 최적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담당자도 모니터링하며 지휘하지만 인공지능이 사고 유형에 따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까지 계산해주죠. 저는 그녀의 말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미우라조차 감탄한 듯 말이 없었어요. 서유리 씨, 오늘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서유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로 인터뷰실로 가죠. 조용한 회의실에서 서유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버지는 출장 가는 길이었어요. 전화 통화가 끊긴 후
다시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지 못했죠. 많은 분들이 구조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도로 위의 운전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했죠. CCTV 사각지대도 많았고요. 지금도 어떻게 도로 위에서 백중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아무리 안개가 껴있다고 해도 말이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해 응급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 다른 누군가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도로 안전 시스템은 제가 일하기 시작한 5년 사이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CCTV 사각지대가 없고 드론으로 실시간 순찰도 하죠. 서유리 씨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 도로 표면 아래 설치된 센서,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 시스템까지. 이건 마치 SF 영화 같은데요. 제가 감탄하자 서유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현장 구조 장비를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관제센터 뒤편에 있는 대형 차고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첨단 구조 장비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수 구조 차량, 이동형 의료 장비, 심지어 소형 헬리콥터까지. 이 모든 장비는 3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구간마다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서유리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 아래 도로 표면이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뭐지?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횡단보도 주변 바닥 전체에 LED 라이트가 들어와 있었고 동시에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김지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예요. 보행 신호에 맞게 자동으로 LED 경고등이 켜지고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특히 보행자가 바닥을 보며 스마트폰을 하면서 걸을 때 사고를 예방해주는 시스템이죠. 제가 놀란 모습을 보며 김지우 씨가 웃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서울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 많습니다. 미우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의 말에 서유리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70% 이상 줄었어요. 이 경험을 한 뒤 저는 서울의 도로 곳곳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 신호등, 도로 표지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교통시설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첨단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횡단보도 위에 큰 파라솔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뭔가요? 스마트 쉘터라고 합니다. 비나 눈이 올 때 또는 너무 더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 보행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떤 곳은 박스형 쉘터도 있는데 그곳엔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 포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로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둔 도시 설계, 그것이 한국 도로의 철학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처와 아픔에서 비롯된 혁신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미우라조차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오늘 본 것들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교통사고 조사를 넘어 한 나라의 철학과 정신을 담는 작품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취재를 위해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여정은 길었지만 김지우 씨는 한국의 고속도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며 중간에 휴게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어요. 휴게소요? 시간이 없는데 굳이 들를 필요가 있을까요? 미우라의 의문에 김지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저 화장실을 들르고 간단한 음료를 사는 정도의 일반적인 휴게소를 예상했어요. 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해봐야 허름한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그리고 낡은 화장실이 전부였으니까요. 차가 휴게소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작은 테마파크 같았어요. 넓은 주차장,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휴게소라고요? 제 말에 김지우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꼭 들려야 한다고 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부로 들어가 보세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화장실, 다양한 식당들, 지역 특산품 매장,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있었어요. 화장실은 어디죠? 미우라가 물었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무료로 이용이에요. 무료라고요? 미우라의 반응이 의아했는데 김지우 씨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유럽이나 일본의 많은 휴게소는 화장실 사용에도 요금을 받잖아요. 한국에서는 모든 휴게소 화장실이 무료예요. 게다가 매 시간마다 청소를 해서 항상 깨끗하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호텔 수준의 청결함이었어요.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 핸드드라이어,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이용 변기와 세면대까지 따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이런 시설이 고속도로 중간에 있다니 이 휴게소만 이런 거 아니에요? 김지우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휴게소가 이래요. 휴게소 문화도 많이 변화했죠. 한국 사람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휴게소는 그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일반적인 패스트푸드가 아닌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국밥, 라면, 해물파전.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휴게소는 경상도 지역 음식을 전문으로 해요. 다른 지역 휴게소에 가면 또 다른 지역 특색 음식을 맛볼 수 있죠. 저는 돌솥 비빔밥을 선택했고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진 맛이 일반 식당 음식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다니 믿기 힘드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은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북 연주자들이 휴게소 중앙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여행객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어요. 여기도 휴게소의 일부인가요? 네, 주말이나 휴일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요.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객들에게는 문화 체험을 선사하죠. 이어서 우리는 지역 특산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 견과류, 전통과자, 수공예품 등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제품이 이 지역 농부들과 장인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휴게소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저는 특산품 매장 한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노부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김지우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더니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40년간 이 지역에서 배농사를 지으신 김영호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이시래요. 이 휴게소에 직접 농산물을 납품하시는 분들이죠.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우리 배가 어떤지 한번 먹어봐요. 박순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배 한 조각씩을 건네주셨습니다. 달콤하고 즙이 가득한 배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있는 배는 처음 먹어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이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경제가 어우러진 작은 광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게소를 나오면서 야외 정원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족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여행이 중요한 문화인가 봐요. 네, 특히 명절이나 휴가 시즌에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 여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때 저는 휴게소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변 도로 상황, 날씨,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 등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에요. 여행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이 휴게소의 혼잡도, 주차 가능 대수까지 알려주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휴게소라는 공간이 이토록 체계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도로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군요. 삶의 한 부분이고 문화적 경험이네요. 김지우 씨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도로 철학은 기능을 넘어 삶을 위한 것이에요. 이동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거죠. 휴게소를 떠나며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도로 위 미스터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도로 위의 삶이 더 적합해 보였어요. 한국의 도로는 그저 콘크리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가 흐르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차에 오르며 미우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일본에도 휴게소가 많지만 이렇게 문화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공간은 처음 봤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도 한국 도로의 특별함을 인정한 것 같았어요. 휴게소를 떠난 우리는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남부지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번화한 도시 풍경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울창한 산과 계곡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랍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항상 큰 도전이었죠. 김지우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봄 기운이 느껴지는 산과 골짜기, 그 사이로 완벽하게 놓인 아스팔트 도로가 마치 리본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심해져요. 곧 한국의 또 다른 도로 기술을 보게 될 거예요. 김지우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앞에 거대한 터널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문과 같았어요. 우와, 이 터널이 꽤 길어 보이는데요. 제 말에 김지우 씨가 웃었습니다. 네, 이것은 제약산 터널이에요. 길이가 약 8km죠.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널 중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그 규모와 설비에 놀랐습니다. 완벽한 조명 시스템, 환기 시설, 그리고 비상 대피소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터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아 터널 기술이 필수적이었어요. 초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터널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터널을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터널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터널이 단순한 교통 목적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김지우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많은 터널, 특히 서울 주변의 터널들은 원래 방공 목적으로 설계되었어요. 전쟁 시 폭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항상 안보를 염두에 두어야 했던 현실이 이렇게 도로 인프라에도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터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군요. 맞아요. 필요가 기술을 만들었죠.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에도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기술은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요. 미우라도 감탄했습니다. 일본도 터널이 많지만 이런 연속적인 터널 시스템은 처음 봐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김지우 씨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터널 기술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사진을 봐보세요. 김지우 씨는 다음 터널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지우 씨가 가리킨 흑백 사진에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맨손으로 산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1960년대 초 한국은 터널 건설 장비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작업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죠. 이분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사진 속 작업자들의 굳은 표정과 단단한 손을 보며 저는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 세대는 더 나은 교육을 받아 엔지니어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는 세계적인 터널 전문가가 되어 한국 산업을 이끌게 되었죠. 이것이 한국의 발전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주요 터널에는 이런 방공호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전시 상황 때 수천 명의 시민이 그곳에서 대피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교통 설계가 아니라 전략과 철학이 함께 있는 기술이네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터널은 단순히 두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항상 안보와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어요. 이런 철학이 모든 인프라 설계에 녹아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이번 촬영이 단순한 사건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닌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가지는 한 민족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포괄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손색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다시 터널을 지나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와 그 사이를 완벽하게 관통하는 도로를 보며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이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우라도 이제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술력이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분명 자부심을 느낄만 하네요. 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불굴의 의지와 헌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재와 촬영을 마무리하고 저는 서울의 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해질녘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흐르는 도심, 그 뒤로 펼쳐진 산, 그리고 저물어가는 석양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저는 이번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영상 장면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로란 무엇인가요? 장재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도로는 인생이에요. 40년간 이 도로와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인생이기도 해요. 이 도로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이 오갔겠습니까?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신랑 신부, 아픈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부모님, 첫 출근길에 오른 청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도로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비포장도로도 많았고 사고도 자주 났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이 도로 위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꿈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장면에선 서유리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에게 도로는 상처이자 치유예요.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한국의 도로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 시스템을 갖추게 됐죠.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 정도로 내려왔고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이건 기술의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철학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도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취재에서 봤던 모든 것들, 휴게소에서 만난 농부부부, 사고 현장에서 서로를 도왔던 시민들, 그리고 도로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장재훈 씨와 같은 분들이 한국 도로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지우 씨가 감독이라면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제 질문에 김지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우리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70년 전 한국 전쟁 후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도로라고 해봐야 흙길이 전부였죠.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 인프라를 갖추게 됐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성취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로 위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흐르는 강처럼 이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우라가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도로는 특별하네요. 우리가 한국에서 취재한 건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한국과의 도로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미우라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마무리를 구상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취재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여정을 통해 한 나라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호텔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노트북을 펼쳐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촬영한 영상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야. 이건 마음이야. 이 나라의 마음. 편집을 마치고 새벽녘 저는 마지막으로 내레이션 가이드를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지우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어땠나요? 기대했던 것을 얻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저는 단순히 미스터리한 사고의 진실을 찾으러 왔지만 도로를 통해 한 나라의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진실은 밝혀졌나요? 네, 그건 어느 순간 일어나는 말 그대로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사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놀라운 안전 시스템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는 법이죠.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갑자기 김지우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도로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차들, 터널, 휴게소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모형이었어요. 저는 감동의 마음을 담아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다시 이 도로 위에서 만나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로가 마치 생명체처럼 뻗어나간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다큐멘터리의 구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미스터리를 넘어 도로 위의 영혼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정이었어요. 한국의 도로를 통해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길이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마무리가 아니라 저와서 헤이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는 도로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BBC 다큐멘터리 PD가 들려준 한국 도로의 숨겨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한 나라의 철학과 정신을 담은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도로. 그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도로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도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상자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